다시 녹화 시장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8분이죠. 18분 동안 저의 헛짓거리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지금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프로부터 모두 있고, 2주차, 4주차 복습 영상을 찍을 거고요. 네. 저희 다시 얘기를 하자면 1주차 복습 영상 올려드렸었죠. 1주차에서 AI 시대에 테스트가 필요한지, 인간이 알아야 되는지, 인간은 이런 거 안 짜도 이제 인간은 관리자만 하면 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테스트가 버그를 잡기 위한 것인지, 개발 끝난 뒤에 하는 것인지, 개발자가 할 일이 아닌지, 자동화 테스트가 무조건 좋은지,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나중에 미루지 말고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건 꼭 손으로 눌러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설계를 잘하는 것이 사실은 애초에 에러가 안 나게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방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탐색을 해보면서 그냥 모든 걸 A부터 Z까지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리스크가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 내가 확신이 없는 부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련되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균열을 찾아내서 그 약한 부분을 중점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네요. 네. 그래서 막 겸손한 프로그래머인지 아니면은 요 에밍 선생님의 말처럼 제품 품질을 초반에 애초에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 골라내는 게 아니고 애초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사실 2, 3, 4주차에서 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타입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스키마라든지 어설션 같은 도구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저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뭐 타입도 버그를 잡기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스키마도 잘못된 데이터 거르기 위한 거고, 어설션도 불변식 깨진 부분들 찾기 위한 건데, 테스트도 그렇고요. 근데 다시 그런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에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내가 설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도구로 얘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2주차,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2주차에서는 좀 옛날 한 20년 전에도 있었던 책에도 나올 법한 테스트, 타입, 스키마, 어설션, TDD 같은 얘기를 하고, 3주차, 4주차부터는 저희 프론트엔드 테스트 스터디니까 3주차, 4주차가 좀 더 프론트에 특수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고, 여기서부터 시험을 써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리드에 해당하는 리스트 컴포넌트를 먼저 다뤘고요. 그럼 스토리북이랑 테스트 이런 도구들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었고, 4주차에서는 저희 그러니까 어떤 뮤테이션, 데이터의 변경, CRUD로 치면 CUD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 항상 폼이나 버튼 같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삭제하기 버튼을 누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디자인 시스템과 함께 다뤄보는, 그래서 폼의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것들까지도 들어갔었어요. 접근성도 이제 4주차에서 다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3, 4주차에 걸쳐서 배웠던 것들이 뭔가 그 지엽적인 접근성에 뭐 에리아 롤 엘러트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너무 파묻히다 보니까 이 큰 흐름을 좀 보기 어려워져서 저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요 영상에서는 이 큰 흐름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이 그 구체적인 에리아 롤 이런 건 다 까먹더라도 뭘 가져가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주차 복습 연산과 달리 2, 3, 4주차는 그래서 그 목적상 한 번에 한 큐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저 혼자 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안 올 줄 알고 원래 복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오셨으니까 아까도 제가 방금 오신 분들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네, 저번에 혼자 찍어보니까 좀 피드백이 없는 것도 좀 아쉽고, 약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의문이 생기시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잘 여기다가 올려주시거나 마이크 켜서 끊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 한번 좀 상호작용적으로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다시 2주차. 그러면 이제 큰 흐름은 한번 다 정리를 드린 것 같고, 예,
2주차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2, 3, 4주차에 걸쳐서 저희가 뭘 했냐면 어떤 거래라고 하는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거래라는 도메인은 여기 제가 스펙 MD라는 거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긴 했었어요. 막 회계는 뭐 이래서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고상하고 추상적인 어떤 경영 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굿즈를 팔았다든가, 네. 또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이런 게 자산이고, 네. 부가세, 예수금 이런 게 네, 부채고요. 사업 수익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이게 좀 여기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자본의 사업 수익이랑 비용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비영리 단체여 가지고 저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모르셔도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증감 변화. 이래서 한 2만 원짜리 현금이 생겼는데 이 2만 원이 다 우리 돈이 아니야. 이 18,182 원만 우리 돈이고요. 그중에 1,818원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언젠가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2만 원이라는 계좌가 딱 들어있긴 하지만 이거 언젠가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우리 돈 2만 원이나 있네 하고 2만 원 홀랑 다 써버리면 나중에 세금 낼 때 돼서 1,818원 없는데? 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회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증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네,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네, 굿즈를 팔았다든가 네, 이메일 서비스 1년 이용료를 납부했다든가 클라우드 플레이의 도메인 이전 비용을 납부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때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보면은 저희 H레저라는 걸 쓴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1주차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그 제가 1주차 영상에서도 뭔가 저희가 참고 자료로 제가 했던 자료들을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서 찍었거든요. 그냥 뭐가 아쉬웠냐면 이런 인용문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건 보기에도 너무 많은데 여기 들어가서 보기에는 뭔가 내 마음에 벽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습 영상 찍으면서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것들 한번 그냥 들어가서 보는 시간에 가서 그래 대강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약간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H레저라는 것도 실제로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 H레저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날아간 영상 찍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다시 H레저가 뭐냐면 이 회계라고 하는 걸 하면은 회계 프로그램들이 막 있어요. 더존이라든지 네, 그런 회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 도메인의 맥락, 컨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직거래를 왜 하느냐? 이 직거래를 왜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를 시키는 대로 그냥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하느냐를 생각하면 이게 진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이거 하고 있나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그런 것들 솔루션들이 있어요. ERP 솔루션들, 회계 솔루션들, 쌉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애들은 비싸단 말이에요. 1번 비쌉니다. 그리고 2번 걔들이 뭔가 UI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드하고 좀 이 회계라는 도메인 자체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좀 UI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약간 개발자들의 취향에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 H레저라는 프로그램은 하스켈로 만들었는데 사실 저게 플레인 텍스트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어떤 운동의 일부예요.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운동의 일부인데 어, 한영빈이다. 네, 요 한영빈 선생님께서 저희 포스폴이라고 하는 자유 오픈소스 단체의 제 리더세요. 이분이 포스폴 컨퍼런스에서 뭘 발표하셨냐면 요 H레저 쓰는 법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H레저가 뭐고 PTA가 뭐길래 그러냐? PTA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이 회계 시스템 요거 봤을 때 여기 밑에 이렇게 생겼죠? 진짜 회계 파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그냥 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막 DB에다가 뭘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플레인 텍스트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PTA라고 하는 거를 그럼 왜 하게 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일단 회계를 오픈소스 단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들 뭐 제가 속해 있는 여러
협동조합이나 정당이나 사회에 좋은 일 하려는 사람들도 회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법에서 이런 것들 복식부기해서 너희 회계 부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어 이게 문제는 복식부기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우리한테 낯설죠. 우리 그냥 통장에 돈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갔다라고 하지. 그거가 통장에 2만 원이 들어있지만 그중에 1,818원은 세금이에요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회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1번의 장벽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어 비싼 세무사 회계사 분들한테 맡기든지 그럴 수가 없겠죠. 아니면 격리를 고용한다? 그럴 수 없겠죠. 비영리 단체에 무슨 격리를 고용해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을 쓴다.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아까 더 좋은 이런 것들 돈 내야 되잖아요. 스프레드시트 많은 그래서 단체들이 스프레드시트 엑셀은 위대한 발명품이니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엑셀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일단 회계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잘 남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안 맞는다, 1000원이 안 맞는다, 1원이 안 맞는다 하면 이 돈이 어디서 안 맞는지 그 기록을 봐야 되는데 엑셀이라는 건 사람들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있고 그 기록이 사실 정확하게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시트에 요런 저런저런 문제들이 막 있어요. 회계사 비싸죠. 네. 회계 프로그램 2-30만 원 오픈소스 그 비영리 지금 좋은 일 하는데 지금 2-30만 원이 어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 회계 프로그램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 오픈소스 회계 프로그램도 있는데 뭔가 우리한테는 이 플레인 텍스트로 회계를 하는 게 개발자들은 좀 매력적이다 해서 이 HLR라는 프로그램을 포스폴에서도 쓰고 있고 이분이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 스터디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아까 봤던 그런 친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의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개념들이 있고 하면서 이 도메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쓰는 법이랑. 근데 이 HLED저가 웹 UI가 있어요. 웹 UI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네. 1번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번 또 이런 것들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러면 저 웹 UI를 안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터미널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터미널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다가 대화형으로 뭐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자동 완성도 심지어 돼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럼 개발자나 CLI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좀 쓰기 어렵죠. 그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와중에 제가 속해 있는 코칭 단체가 있어요. 라이프리프터라고. 네. 그 라이프리프터에서도 라이프리프터라고 하는 저희 요 코칭 단체가 있는데 이 라이프리프터에서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니까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할 때 저 친구를 써보자 라고 원래 회계를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쓰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비영리에 그런 게 맞는 그런 것들이 잘 없었고 그래서 저 친구 충분히 유연한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도입해보고 싶었는데 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UI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막 저희 라이프리프터에는 저만 개발자고 나머지 두 분, 한 분은 철학과고 한 분은 여성학과 나왔거든요. 물론 그분은 경영학과를 나오시기도 했어요. 경영학과 전공하시고 여성학과 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 H레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그 배경 맥락이었어요. 이 H레저 TS라고 하는 타입스크립트 클라이언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H레저는 하스켈로 만들었지만 얘가 REST API를 제공해서 그 REST API 클라이언트를 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심플 트랜잭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자열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냥 이렇게 했던 이유는 최대한 그 원본 데이터를 온 거를 그냥 그대로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려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H레저가 그 회계 검증해 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회계 검증이 잘못된 값이 들어 있어도 그냥 통과를 해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희 요런 회계 장부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해 보려고 여기다 40원을 넣었어요. 34,250원인데 여기 34,240원이에요. 돈이 안 맞죠, 지금. 10원 차이로 돈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스켈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하스켈 얼마나 타입이 빡빡하고 그런데 에러가 안 나요, 이게. 에러가 안 나고 그냥 됩니다. 근데 이게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 체크하는 기능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그때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기능이랑 넣는 기능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넣을 때 잘못돼도 일단 들어가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텍스트니까 이거 마음대로 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자 저희 다시 이지스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를 나는 HRE자의 프론트엔드 UI를 일단 만들어서 이쁘고 사람들이 쓰기 쉽게 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메인의 불변식들 돈이 맞아야 된다든지 근데 보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장을 하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스켈을 써도 하스켈은 이게 타입이 어떻다는 거를 맞춰줄 수는 있는데 돈이 맞는다. 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타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마운트의 배열이 있는데 이 어마운트 총합이 0이라서 이 값이 딱 맞는다고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잠깐 자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로 그냥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회사였으면은 사실 요 과정 자체가 좀 난관이에요. 왜냐면 개발자들은 보통 이런 회계도 모르고 잘 상황을 모르는데 근데 보통은 기획자랑 열심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만약 기획자도 이 도메인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기획자도 이 도메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같이 막 이 도메인의 자격증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분한테 막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도메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상황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모든 도메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회계라는 도메인 자체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막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는 복잡한 도메인이 없어서 그냥 CRUD만 하면 충분한데 이 회계라는 도메인은 이런 돈이 맞아야 되고 이게 특히 또 민감하죠. 돈이 안 맞았을 때 나중에 찾아야 되는 고통도 너무 크고 세금이나 이런 걸 내야 되니까 법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도메인 개념들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자 저희 좀 이 순서를 그래도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 어떤 순서로 갈 거냐면요. 일단은 도메인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인간 언어, 공통 언어로요. 그리고 이거를 타입으로 옮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테스트로 옮길 거고요. 이거를 인베리언트, 어설션을 잘 놓고요. 이거를 스키마로 바꾸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리스트 컴포넌트 어떻게 만드는지 시험 써가지고 해볼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만들었던 저 스키마 같은 것들을 타입이랑 어떻게 이 폼에 연결시켜가지고 폼 컴포넌트 만들 거고 그래서 시험을 쓸 건데 그래서 특히 이 접근성 저번에 얘기했던 그것도 어떻게 썼는지 복습을 하는 순서로 갈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그럼 하나씩 이해를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딱 있으면은 자 제가 여기 위에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보통 회사에서 저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주어지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찾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날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요. 뭐 구매했다, 가스를 샀다, 가스를 충전했다 뭐 그런 거요. 그리고 여기엔 어카운트 네임 어떤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뭐 그런 계정 과목들이죠. 여기서 또 약간 그 도메인의 개념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저 계정 과목들은 그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에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자산이 있고 유동자산, 현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들이 있고 현금이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당장 바꿀 수 없고 이거 팔거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빚에 해당하는 부채들 있죠. 부채들. 근데 부채도 진짜 다양한 우리는 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만 부채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낸 거라든지 미지급 세금이나 뭐 미지급 비용, 부가세 예수금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난 중개인이야.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9만 원을 그쪽에 주고 난 수수료만 떼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10만 원이 우리 통장에 있어도 10만 원이 내 돈이 아니죠. 9만 원은 그 중개한 사람한테 줘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막 회계의 개념들이 막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분류가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면 돼요. 자산이 있고 이런 분류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문자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계층 구조가 있는 거죠. 자산이라고 하는 큰 계층이 있고 그 안에 유동자산이 있고 그 안에 당좌자산이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어카운트 타입은 요 5가지만 있어요. 세상 위에 있는 분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에 사업 외 비용도 있네. 네, 사업 외 비용도 있다네요. 사업 외 비용도 있습니다. 사업 외 수익도 있는 건 아니겠지? 사업 외 수익도 있네요. 네, 사업 외 수익도 있다고 합니다. 네,
7가지가 있네요. 7가지가. 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주 이터레이티브하게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2주차 때 도메인 모델링을 했잖아요.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3주차, 4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빼먹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추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하면서도 이거 빼먹은 부분을 또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빼먹은 부분을 보통 발견하면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 있는 리스트 안에 얘네들이 다 있다는 거 검증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해 보고요. 네. 이제 저희는 다시 도메인 모델링 하고 있었으니까 도메인 모델링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날짜가 있고 날짜, 데이트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무정형한 것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마치 우리 DB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객체 필드, 클래스 필드 설명하듯이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데이트가 있어. 데이트 거래일인데 얘는 시간은 없어. 타임존도 없어. 네. 그래서 좀 대충 되는 거죠. 대충 되는 거예요. 이게 KST인지 UCT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디스크립션 뭘 샀다거나 이런 거고. 근데 여기에 딱 글자 수 제한이 뭔가 딱 명확하게 느껴지진 않으니까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임의로 뭔가 값을 넣겠죠. 뭐 255자라든가 글자 수 제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건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비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런 개념들을 보통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잘 주시면 모르는데 보통 잘 안 줘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임의로 255자라고 넣었으면은 이게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백엔드에선 예를 들어 128자로 했는데 난 255자로 했다든가 그럼 터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공통 언어라서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최소 기획을 짤 때부터 이거 같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획 리뷰 회의에서 같이 얘기를 하든지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포스팅들이 있는데 포스팅은 여기 보면은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어카운트 계정 과목이 있고요. 계정 과목에는 큰 분류가 7가지 있다 얘기를 했었고 어마운트 이 값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어마운트는 음수도 가능해요. 네. 음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빚은 그래서 음수로 빠졌다가 나중에 이 빚을 갖고 나면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좀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모디티. 코모디티는 여기서 상품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사실 저희는 보통 커런시의 의미로 써요. 근데 왜 커런시가 아니라 코모디티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돈으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어떤 기계 장치나 이런 거는 개수로 여기다 적을 때도 있어요. 한 대 뭐 이런 거. 노트북 한 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노트북이라고 해도 이 코모디티 어떤 대수로 세지 않고 그냥 돈으로 셀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코모디티는 커런시가 들어갑니다. 네, KRW, USD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실제 회계장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도메인 개념들을 보통은 그래서 그냥 쭉 나열하고 이게 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큰 분류가 있고 그 계정 과목이 회계 기준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뭐 이런 제약 조건도 있고요. 네. 어마운트는 숫자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지금 저희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근데 어마운트는 보통 소수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거는 무조건 소수점이 있겠죠. 원화에서는 소수점이 없는 경우가 많죠. 네, 달러도 가능하고 그래서 소수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그래서 개발자만 알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획자도 알아야 되는 거냐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데시멀이라는 거예요. 되게 십진수로 됐다는 거죠. 소수점이 있는 순간부터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돈 같은 거는 항상 십진법으로 된 데시멀로 안 하면은 그 둥둥 플로팅 포인트 소수점에서는 항상 값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시멀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백엔드랑 프런트랑 기획이랑 사실 다 같이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나눈다든지 곱한다든지 할 때 값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같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사정이 있고요. 코모디티 우리 시스템에서 주로 KRW 같은 동화를 나타낸다. 왜 그리고 저 소수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래서 돈이 1원씩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회계에서.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 그 소수점 나누기 하다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잠시 하면서 네, 넘어가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네,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보통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이거를 풀스택이면 좀 좋은 거는 백엔드 프론트가 같이 모여 가지고 타입을 모델링하고 요 도메인 모델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윗2에 해당한 요 부분까지는 프론트랑 백엔드랑 똑같아요. 3, 4랑 다르게. 네. 그래서 보통은 모여 가지고 저희 네네네. 저희 오늘 네, 그죠. 타입 모델링을 할 건데 자, 타입 모델링 하기에 앞서서 이 도메인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네,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물 좀 떠오려고요. 물을 떠왔습니다. 그럼 다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 분은 여기다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대충 두 줄 정도로 적어주세요. 네.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는지를 좀 알 수 있죠? 네. 여러 사람. 네. 그쵸. 그냥 제약 조건, 불변식 그런 것들이 있다. 생각해 여기에다는 안 적어놨는데 좀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래에서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회계 법칙. 이게 좀 중요한 제약 조건이었죠. 그쵸, 그쵸. 딱 하스켈을 디스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쵸. 그래서 이 도메인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보통 이런 거 인간 언어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인간 언어 어디까지 데시멀이라는 건 인간 언어인가? 인간 언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회사에서 토론에서 나온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진법이냐 둥둥소수점으로 되냐. 그럼 둥둥소수점으로 실제로 정되면 둥둥소수점이라는 개념은 인간 언어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저희가 DB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요.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네. 누가 플로팅 포인트를 원래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데 부동이 안 움직인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저게 뜰부자의 뭐 움직일 동이어가지고 그렇죠. 딱 그런 분들이 둥둥 떠서 소수점 위치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동이 아닐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의미인 거죠. 움직이는 소수점 위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인다는 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0.3333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요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고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떠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해하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럼 이 도메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의 언어로 도메인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는 이거를 코드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백엔드에서 오는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H레저의 REST API에서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여기서 뭐가 재밌냐면 그때 얘기는 잘 안 했지만 원래는 백엔드가 도메인 모델링을 보통 하거든요. 프론트는 도메인 모델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옛날 그 전통적인 MVC나 클린 아키텍처 같은 구조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걸 보통 백엔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엔드가 원래 모델링을 잘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경우, 딱 지금 같은 경우죠. H레저라고 하는 외부 시스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H레저에서 가져온 거를 우리에서 한번 처리해가지고 우리 DB 백엔드에다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외부 결제 연동 같은 걸 할 때 보통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포턴이나 이런 데들의 이 잠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제가 ADHD의 특성을 살려서 집으로 잠시 해보면요. 이 포트원에 아니 막 그 쟁쟁한 트위터 천재들이 가가지고 포트원을 막 그 개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트원이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포트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결제 대행사들을 합쳐가지고 이 포트원 하나만 연동하면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중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날이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PG사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 포트원이 중개를 가는 데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 전 직장에서도 전전 직장에서도 했었는데 근데 이 포트원이 그래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연하지만 요 여러 결제 대행사마다 다들 오는 데이터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에 도메인 모델링을 해가지고 각각에서 온 데이터를 자기네 도메인 모델로 변환해주는 일을 해요. 그게 포트원에서 막 열심히 했다는 일이었어요. 토스 페이먼트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의 이 공통 표준화된 페이먼트 모델로 바꾸는 일을 포트원이 하는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런 특수한 개념들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예, 자기네 그런 개념들로 변환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파싱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딱 그 단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타이스크립트니까 물론 타이스크립트도 클래스가 있긴 하고 백엔드에서 클래스 타이스크립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클래스를 안 쓰고 그냥 타입으로 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객치지향 언어, 자바나 이런 거를 쓰거나 고랭 이런 거를 쓰면은 클래스라든지 스트럭트라든지 뭐 그런 거를 쓸 거예요. 네. 네, 그런 잠시 개념의 연결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너무 넓어요. 이게 문자일이라고 하면 전에 제가 막 2주차 할 때 설명했던 그 예시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문자일이고요. 네. 이것도 문자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문자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바른 날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트로 파싱될 수 있는 문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한정돼 있고 걔들은 다들 YYY MMDD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네, 딱 이 형태. 그래서 이렇게 된 얘들만 내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타입스크립트 얘기고 보통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스트링 리터럴의 그런 고급 타입들을 많이 써가지고 요 밑에서도 이렇게 스트링 리터럴 유니온 타입 만들어서 해결하고 그럽니다만 보통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밸류 오브젝트, 값객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막 밸류 오브젝트에 대해서 DDD 책 같은 걸 보면은 막 이게 불변이고요, 막 그런 아이디가 없고요, 막 그런 거에 꽂히기 쉬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도메인에 그런 특수한 개념이 있으면 그건 그냥 문자도 아니고 그냥 숫자도 아니니까 그런 개념들을 어떤 모델링에서 넣어놓은 게 밸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플레인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데이트 타입이 있었는데 이 데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세분화해서 다룰 수가 없어서 다른 언어들처럼 데이트랑 타임이랑 데이트 타임이랑 그리고 이런 것들 타임존이 있는 거랑 없는 거 같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템포럴이라고 하는 새 API가 제안이 됐고 네, 템포럴에 그래서 다양한 얘들이 있는데 플레인 데이트, 데이트 타임 라이크 플레인 타임 같은 애들이 있는데 저희는 플레인 데이트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위에 그냥 평범한 문자열이었던 것을 파싱을 해서 어떤 밸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얘들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더 지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2주차에서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요 도메인 주도 설계를 위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같은 책을 보면 무섭게 해요. 제가 왜 무섭게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찐 함수형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서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찐 함수형 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해서 보면 스트링 50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50자짜리 문자열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네. 근데 이게 객체 함수형 하는 사람들만 일어나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객체 지향 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스트링으로 하기로 했고요. 네, 그냥 스트링으로 하고 태그즈도 그냥 스트링 배열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자바스크립트에는 넘버밖에 없는데 언어들에 따라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트랑 플롯이 있죠. 그리고 C나 이런 언어들은 더 자세한 타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엘릭서나 이런 것들에서는 막 여기서 언사인드 인트라든지 인트라든가 언사인드 인트,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없는 정수예요. 그래서 뭐 0부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언사인드 인트고요. 그죠. 그 문자열은 문자열이야말로 문자열은 악의 근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예전에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문자열은 악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타입으로 막 감싸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이 데이트를 이렇게 템포럴 쓰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디스크리션 스트링 어마운트도, 그래서 사실 이거를 더 휘황찬란한 걸로 모델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넘버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넘버로 하면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시멀,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덧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하거나 할 때. 근데 아직은 제가 여기다가 코모디티에 KRW만 있잖아요. USD가 없고. 근데 만약에 USD가 들어가면은 보통 이런 것들을 무조건 데시멀로 해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는 문제는 공식 데시멀 타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네. 공식 데시멀 타입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공식 데시멀 타입을 제한하는 프로포절이 아까 전에 템포럴처럼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테이지 1이에요. 아직 한참 남은 거죠. 잠시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TC39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타입스크립트에서 다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지금 공식 데시멀 타입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자. 얘는 스테이지 3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브라우저들에서 실제로 구현도 돼서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도 되고 있고, 그쵸. 딱 저런 코메킨 선생님, 당근에 리스크립트 오케마일 덕후 선생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고, 그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고. 자, 돌아가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표준이 이 스테이지 1이긴 하지만 얘를 일단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지 1이라는 거는 아직 1.0이 안 된 것처럼 나중에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데시멀, 뭐 폴리필 같은 걸 만든 사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데시멀 프로포절 폴리필을 누가 만드신 게 있네요. 네. 프로포절 데시멀이라고. 네. 이런 걸 갖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보통은 뭐 데시멀 JS 뭐 그런 애들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이거를 제 전전직장, 거기는 아이돌 플랫폼 쇼핑몰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라이브러리 때는 항상 언어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덧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걔네들이 메서드를 다 알아야지 쓸 수 있어서 좀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제이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를 써서 데시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만 잠시 하고 넘어가고요. 2주차 때 저희가 했던 건 좀 그런 걸 가볍게 일단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타입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정해진 값들에서만 가능하다. 네, 정해진 값들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배열을 이렇게 에즈 콘스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에즈 콘스트로 만들면 타입이 이렇게 되거든요. 리드 올리 어쩌고. 그래서 얘 타입을
이 어카운트 리스트에 넘버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인덱스를 0, 1, 2 해서 나오는 값의 타입 이렇게 하면은 이런 스트링 리터럴 유니온 타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합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죠. 원소 나열법으로 돼 있는 이런 집합의 타입이 돼서 그런 것들을 어카운트나 코모디티에 넣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입을 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타입이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니까 구조적 타이핑이란 말이죠. 스트럭처럴 타이핑이란 말이죠. 그 모양만 맞으면 되는 거야, 모양만. 근데 이 모양이 맞는데 잘못된 데이터들 아까 전에 저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데시말로 예를 들어 바꿨다고 해볼게요. 데시말로 바꿨다고 해도 얘네들 데시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얘를 약간 안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 값이 안 맞는데 들어가 버리죠. 값이 안 맞는데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타입으로 모델링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하는 방식이 저번에도 2주차 할 때 얘기를 들었지만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사고방식은 항상 이거에서 공통되는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단 하나이고 뭐 여럿이어도 돼요. 여럿이어도 되는데 그 모든 길목에서 어떤 런타임 검증을 한다고 하면 이 값이 있을 때 그 값은 무조건 검증을 통과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보통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노미얼 타이핑 언어에서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 그런 언어들에서는 보통은 그런 것들을 생성자에다 넣어요. 생성자에다 그 런타임 체크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생성자에 넣어 할 수 있죠. 클래스로 만들었으면 이거를. 근데 저희 클래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 노미얼 타이핑스러운 생각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디드 타입이라는 걸 써가지고, 브랜디드 타입이란 여기다 언더바하고 거기다 숨겨놓은 어떤 이 타입을 나타내는 값이 있어서 검증을 통과한 얘들만 적어주고, 물론 검증을 통과하지 않아도 저거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라고 하는 인간의 약간 기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리액트나 이런 것들 엘레먼트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방식인데, 저번에 또 민성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기법 중에 여기다가 심볼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심볼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긴 한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하드코딩한 문자 말고 심볼이라고 하는 것이 JS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심볼이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노미얼 타이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흉내내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얘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다 알겠는데 그럼 런타임 검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입이 만들어지려면 돈이 맞아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0으로 딱 맞아야 된다. 그게 회계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큰 동기였고 중요한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볼 텐데, 여기에서는 그럼 돈이 맞는다는 걸 우리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산 로직을 잘 만들었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올바르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겠죠. 근데 내가 올바르게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리듀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썸 함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함수를 뭐 그렇게 실수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실수할 게 없죠. 그런데 제가 물 좀 먹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도메인들이 다들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좀 복잡한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그 회계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TDD를 하는 거예요. TD. 잠시 요 밑에 있는 것 좀 지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계 조건이 있는, 자, 이게 보세요. 저희 저번에 2주차 때 만들었던 걸 보면은 이런 테스트 픽처 어떤 고정된 값이라고 해서 픽처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픽스, 고정된 데이터. 그래서 올바른 얘는 만원, 마이너스 만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죠. 네, 그죠. 이건 너무 엉한. 그렇게 했었는데, 얘는 그럼 통과해야겠죠. 얘 true. 올바른 친구야. 땅땅땅. 근데 얘는 어떻죠? 딱 경계값을 제가 만들어놨죠. 마이너스 1만에 1 하고. 물론 이거를 더 경계값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맞잖아요. 값이 안 맞는데
해가지고 그런 안 맞는 얘는 not balanceed한 심플 인젝션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럼 얘는 false가 나오고 얘는 true가 나오는 어떤 그래서 발리드한 건 true가 나오고 not balanceed한 건 false가 나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켄트백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게 복식부기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도메인의 얘기를 하면서 복식부기를 예시로 들어서 TD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테스트의 구조는 described 하고 내가 테스터의 대상 그래서 나는 is balanced zero라고 하는 얘의 동작을 묘사할 거야. 네, 저 이름 자체는 BDD에서 온 건데 저희가 지금 BDD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describe란 말 자체가 BDD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들은 0이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하는 it 케이스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expect 나는 기대한다 무엇을 이것이 true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사실 이거를 to be trueC 할 수도 있는데 trueC랑 true랑 딱 닿지 않아서 보통 그냥 익숙하게 to be true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테스트할 함수를 넣고요. 거기다가 테스트할 데이터를 넣습니다. valid, simple transaction. 네, 이런 식으로 보통 테스트를 작성하게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요즘은 AI가 잘 해줍니다. 뭐 유닛 테스트 짤 때는 이 정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잖아요. 네, 이 정도는 잘 해줄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거를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왜냐면은 지금은 통과를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 구현을 이래서 자 실제로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없을 테니까 보통은 여기에다가 넣고 내가 뚜루를 해주면은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겠죠. 잘못된 구현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리턴 타입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쓰는 게 좋다 파입니다. 왜 쓰는 게 좋다 파냐면 이게 약간 TDD 같은 게 있어요. 안 쓰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리턴 1을 했을 때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넘버는 불린이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통과해버려요.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실수로 뭔가를 빼먹고 넘버를 리턴하거나 해도 검증이 안 되는데 사실은 여기 위에다가 저는 명시적으로 타입을 쓰는 거는 테스트를 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TSC 속도가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게 친환경이죠. 친환경. 네. 친환경이고 속도도 빨라져. 친환경. 또 속도도 빨라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전전 직장에 있을 때 하루는 백엔드에서 넘버가 와야 되는 API가 있었는데 넘버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조인된 객체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넘어왔지? 하고 백엔드 개발자도 물어봤더니 백엔드는 리턴 타입이 추론되게 하는 것이 코드를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습이라서 그걸 컨벤션으로 채택했대요. 그리고 테스트라도 짜야 될 거예요. 근데 테스트도 안 짜가지고 그 마지막에 DB 커리에다 SQL 커리에다가 카운트를 붙인 걸 까먹어서 조인된 데이터가 통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거를 코드 리뷰를 올리고 그걸 사람들이 코드 리뷰 어프로브를 누르고 승인돼서 배포가 된 다음에 프론트가 발견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명시적으로 리턴 타입 하는 거 간단할 때는 특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여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명시적으로 리턴 타입을 달면은 리턴 타입이 좀 너무 복잡할 때 내가 이거를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하구나를 좀 알 수 있는 신호로도 써요. 그래서 사실 힌들리 밀너 이런 거 잘 되는 언어를 쓰다 보면은 타입 추론에 너무 맞들려서 이런 것들을 이것 봐 타입을 적지 않아도 코드를 짤 수 있으니까 거의 동적 타입 같은 생산성을 낼 수 있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입을 쓸 거면 차라리 장황한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리턴 타입을 잡고 북극곰은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이거 구현을 이제 하는 거죠. 올바르게 구현하면 이게 통과하겠죠. 그래서 리듀스 해가지고 AI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통과했죠. 다시 비포에부터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그냥 딱 넣으면은 실패했었는데 갑자기 넣으면은 성공해버리죠. AI로 낭비한 전력을 저렇게 리턴 타입을 적어서 보상을 하자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리듀스 같은 게 좀 반복이 된다 싶으면은 보통은 여기에서 어떤 썸 함수를 만듦으로써 추출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는
네, 테스트가 여전히 통과하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이게 좀 불신이 들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서 네,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값을 넣으면 실패하고 사실 이 버릇이 엄청 중요한 게 테스트를 짜다 보면은 저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여전히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장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게 뭐 와치 모드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경우야.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중간에 일부러 깨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잘 돌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해야 하는 버릇을 들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타임 모델링도 끝났고 모델링, 네, 테스트로 불변식 검사하는 사회적 방법 만들기. 네, 했고요. 자, 여러분이 이해한 거를 여기다 한 두 줄 정도로 적어보실래요? 네. 이해하신 거 적어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보장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저 길목을. 그래서 이 타입이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런타임 검증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야. 파싱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북극곰 살리는 거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막 그린 소프트웨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능 최적화하는 게 친환경이다 뭐 그런 내용이다.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타입 우월주의자였던 제 지인을 테스트를 짜야 된다에 설득시킨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타입은 선언적 테스트다. 타입도 테스트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리드 타입을 적는 게 타입으로 TDD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네, 복귀꾸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명시한 타입이랑 추론하는 타입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저런 것들이 그래서 좀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터레이티브 계속 어떤 반복 주기를 돌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아까 전에 분명 열심히 타임 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다 열심히 했는데 빼먹은 게 또 있었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전 하면서 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런 것들을 열심히 했으면은 실제로 타입과 그런 저희 테스트로 만든 인베리언트 검증하는 친구들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데 그 합쳐주는 것들을 보통은 파스돈 발리데이터의 원칙에 따라서 네. 뭐 사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지오라든가 하스켈이라든가 오케물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을 막 구경을 해봤는데 지오는 해봤고 하스켈 오케물 안 해봤습니다만 다들 행복해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행복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약간의 마조이즘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제 지인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하는 말 보면 엄청 말을 이상하게 하십니다.
네. 컴파일러한테 혼나는 게 전 좋아요 하면서 막.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 가지고 예 결국엔 이런 것들을 이 파싱이라는 걸 라는 걸 해 줘야 되는데 그 파싱이 저희 저번에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던 "검증하지 말고 파싱하라."라고 하는 이거 하스켈 하시는 분이 쓴 글이거든요, 제 기억으론. 네. 알렉스 킹 선생님이 트위터에도 네 트위터에도 계신데 이 알렉스 킹 선생님이 그래서 이 하스켈을 예시로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막 거기에서 빈 배열이 아닌 배열 같은 것도 어떻게 하냐 같은 문제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아까 전에 놓친 불변식이 하나 있어요. 그 놓친 불변식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비어 있는 저희 저번에 저희 탐험적 테스팅 할 때 탐색적 테스팅 할 때 0, 하나, 여럿이랑 같이 0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0인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된다. 배열이 있으면 빈 배열을 생각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스팅즈를 생각해 봅시다. 포스팅즈.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타임 모델링을 하고 도메인 모델링 할 때 약간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약간 그 타임 모델링 할 때 우리가 빼먹은 것은 바로 얘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타임 모델링 할 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성님이 올려주신 여기를 보면은 non empty array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non empty array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non empty array도 좀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제가 4주차 폼 만들 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뭘 깨달았냐 그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건 말이 되나요? 한 개 있잖아요. 비어 있진 않죠. 그래도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하나가 무조건 0이 아닐 텐데 그러면은 하나가 0이 아닐 텐데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넘버 타입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정확히는 얘가 0이 아닌 양수나 음수여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값이 두 개 이상은 있어야지 값이 맞을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린 포스팅즈는 증감을 기록한 것이고 최소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상, 즉 총 두 개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타입으로도 지금 검증이 안 되는데 뭐 인베리언트로 하면은 뭐 간단하게 그쵸 뭐 그런 것들 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포스팅즈의 랭스가 2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 뭔가 좀 if문 throw 에러 하는 것들이 자기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서를 만들 때 저희는 스키마라는 걸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스키마는 나중에 폼 만들 때 에러 메시지랑도 연결돼서 매우 행복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런타임에 검증을 해주는데요. 얘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에 검증을 하는 거라면 스키마는 런타임에 검증을 해주는 얘고 그러다 보니까 타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트랜스폼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서 보통 이런 얘들이 그래서 저 파스돈 발리데이트의 사상을 구현을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조드가 특히 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타입스크립트 생태계에 스키마 붐이 일어났는데 그전에도 막 조이, 엽 이런 애들 있었는데 이 조드 강의가 난 조드 강의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저기 조드 강의는 좋은 강의니까 이 토탈 타입스크립트의 조드 튜토리얼은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참고 문헌에서 넣어놨습니다. 그죠. 계약에 기반하는 계약에 의한 설계.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계약에 의한 설계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조드 같은 얘들을 보면은 얘들이 문서에서 파스돈 발리데이트를 직접 언급을 할 겁니다. 안 언급해?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파스돈 발리데이트 너 알고 있니? 못 알고 있니? AI한테 물어봐. 문서 언급을 안 하잖아. 너무 슬픈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스키마는 그래서 런타임에 이거 파싱을 하기 위한 용도로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요 발리봇이라는 얘는 파이프라고 하는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데 파이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어떤 날짜를 파싱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보죠. 자, 한 단계씩 봅시다. 432423 날짜인가요? 네, 문자열인가요? 문자열이 아니죠. big x입니다. true x죠. 너희도 문자열 아니죠. 얘는 문자열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 문자열인가요? 네, 문자열이죠. 문자열 스트링인데 근데 얘가 요 ISO 데이트 리직스,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가지고 요 모양인가라는 거예요. YIMMDD인가? 삑 아니죠? 그리고 YIMMDD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런 게 되는가? 이것도 안 되죠. 네. 월은 12까지 가능하고 일은 0이 아니어야 되고 양수만 되고 그것도 또 아무리 많아도 31이죠. 2월 같은 경우 28일이고 6년이면 29일까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를 가지고 올바른지를 딱 검증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요 템포럴을 써가지고 템포럴 플레인 데이트 from이라고 하는 요 생성자를 통해서 템포럴 플레인 데이트라고 하는 각백치로 바꿔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 가는 식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v 파이프 하고 그 안에다가 v 스트링인데 v 리직스로 검사를 할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떤 걸로? 데이트 리직스로 검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얘를 트랜스폼 할 건데 그 값에 문자열이 있으면은 이 문자열을 템포럴로 바꾸고 싶어. 뭐 이런 순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함수형의 그 파이프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단계마다 이 단계에 실패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네.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스키마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좋냐면 그리고 이거 설명 안 했네요. 마지막에 이 포워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랑 같이 쓰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든 요 검증 함수 있잖아요. 그래, 이 모양의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통과했어. 통과한 건 좋은데 통과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얘가 이즈 밸런스 제로,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이 0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 검증을 해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민랭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최소 2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호스팅에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의 길이가 최소 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입스크립트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타입스크립트를 쓰더라도 좀 저거를 타입을 맞춰가지고 넣어주기 좀 귀찮아요. 논 엠프티 스트링처럼 그 2개 이상인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이런 타입으로. 근데 이런 해괴한 타입을 점점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죠? 네,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이건 런타임이다 보니까 에러 메시지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하나 만들고 나면 저 스키마를 원래는 저 발리봇의 파스 아니면 세이프 파스 이런 걸 써가지고 보통 파싱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점점 발리봇에 너무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속을 끊기 위해서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탠다드 스키마라는 게 나와서 이 스탠다드 스키마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여러 스키마 라이브러리들을 스탠다드 스키마 표준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전에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스키마 표준을 구현한 라이브러리들이 매우 많이 있다.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조드, 발리봇, 아크타입, 이펙트 스키마, 아리 스키마, 뭐 수리 등등등등 많은 애들이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스키마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파싱이 잘 되는지는 어떻게 보냐? 당연히 이것도 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트가 올바른 형식이 아닌 경우, 밸런스가 0이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일을 2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복식북이랑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을 2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키마를 이렇게 내가 선언적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테스트를 또 해야 되느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특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어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은 확신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랭스 2입니다. 민랭스 2에 따라서 이게 잘 되나? 라고 하는 갑자기 의문과 걱정 같은 게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여기다가 호스팅즈에다가 빈배열 하나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저희가 기대했던 에러 메시지가 저렇게 뜨죠? 해가지고 이렇게 쏙 그리고 하변과 대변 최소 2개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눌러주면 통과하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스키마를 잘 만들었는지도 사실 내가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항상 무한 순환의 굴레가 있어요. 내가 테스트를 올바르게 짠 걸까? 타입을 올바르게 짠 걸까? 스키마를 제대로 짠 걸까? 내가 스키마를 잘못 짰을 수도 있고, 타입을 잘못 짰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식부기처럼 당연히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번 검증하면, 2번 교차 검증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줄겠지.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AI가 할 때도 그래요. AI가 할 때도 그런. 그래서 AI도 테스트와 스키마와 타입의 교차 검증을 하면은, 내가 스키마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타입이 깨져서 그걸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브랜드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깨져요. 타입이 깨집니다. 브랜드가 없어요. 하고 깨지고요. 그거랑 또 비슷하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템포럴을 빼잖아요. 이 트랜스폼을 빼잖아요. 그럼 또 타입이 깨집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문자일이 들어왔는데 너 플레인 데이트 타입이라며? 트랜스폼 하는 거 까먹었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 스키마, 테스트가 서로 교차 검증을 해준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테스트를 처음 짜시거나 타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테스트가 에러를 예방한다, 타입이 에러를 예방한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무심코 내가 어느 쪽 하나라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교차 검증을 해줘야지 얘들이 더 믿을만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그 장하석 교수님의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자기규정적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인식적 광고. 네, 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어려운 책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스키마까지 했습니다. 네, 남은 30분 동안 열심히 이제 3주차, 4주차를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방금 이해하신 거를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쵸. 사실 서로의 역할이 그래도 다 있어요. 뭔가 그래서 사실 그거가 뭔가 어느 정도 감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이 아니라 뭔가 기준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해요. 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보통 감이라기보다는 그 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내가 실수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 보면 보통 그런 것들이 더 간단한 것들이 더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 보세요. 타입에다가 제가 플레인 데이트를 이렇게
적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뭐 실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생겨서. 그런데 반대로 저희 파서에서 스키마를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스키마를 만들 때 이거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뭔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죠. 딱 봐도. 처음 할 때 이거 내가 실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거 리직스 말고 여기다 다른 걸 넣었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다가 스트링인데 뭐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라다가 인티저를 넣었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복잡한 거일수록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단순하고 명백한 것은 좀 더 확진이 있고 있는 고정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타입이 깨졌다라든지 테스트가 깨졌을 때 우리는 이게 사실은 깨졌을 때 둘 중에 뭐가 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타입이 테스트를 실패했다는 거는 테스트를 내가 잘못 짰을 수도 있고요. 구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단순하고 명백한 것은 올바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테스트가 좀 더 단순해. 그럼 구현을 잘못했겠지. 구현은 단순한데 테스트가 복잡해? 그럼 내가 테스트를 잘못 짰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약간 기준을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좀 더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스키마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짠 것 같아. 그럼 내가 스키마를 잘못 짰을 리가 없지. 그러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런 것들이 TDD 하는 분들은 그 명백한 구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컴퓨터 에이전트.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2주차 복습이 끝났고요. 네, 3주차, 4주차는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큰 흐름만 중요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순풍순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모델링도 하고요. 모델링도 했고요. 타입도 했고요. 테스트도 했고요. 스키마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좋은 어설션, 인베리언트 할 수 있는 어떤 저희 프레디커트 함수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UI를 만들면 돼요. UI를 만들면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UI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테스트 책들을 보면 대부분 UI 테스트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스토리북이나 UI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전 사람들의 UI는 단순했는데 요즘 사람들의 UI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럼 복잡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점점 생각해볼까? 이것도 너무 테스트와 타입의 상호작용 너무 어렵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자 ADHD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독립한 다음에 프론트엔드의 복잡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E2E처럼 이런 것들 다 테스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옛날처럼 저 200, X200, Y300 좌표로 테스트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접근성을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접근성을 써서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그런 UI의 복잡성을 밖으로 밀어내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런런 테스트 트랜잭션 리스트. 아니 뭐가 노드 있지? 텍스? 내가 번 일조를 안 했나? 그런 것 같은데. 설마 내가 바이 테스트를 명령에 안 들어온 아니 이것도 아니네. 난 지금 바이트 콤피그 가보겠습니다. 콤피그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맞아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커서가 좀 이상해가지고 VS 코드를 써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VS 코드로 저희 맞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다시 윅3 요거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복잡한 UI를 만들 건데 테스트할 때는 뭐 그렇게 복잡할 건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리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롤이라고 하고, 얘기는 어떤 테스트는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를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요, 0 하나 여럿에 따라서 보통은 비어있는 경우, 리스트 테스트의 공식이에요 거의.
그리고 매우 많은 경우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매우 많은 경우까지 테스트하지 않을 거야. 보통은 뭐 한 개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테스트 케이스를 잡아요. 매우 많은 경우를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보통 페이지네이션이든 무한 스크롤이든 뭔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좀 다른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잡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를 잡으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디자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는 예전에 만든 거를 디자인처럼 생각해서 하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3주차 생각할까? 스토리북을 열어서 하는 게 낫겠네요. 물론 보통은 그래서 회사에서는 디자이너가 있으면 피그마가 있을 것이고 피그마가 없어도 기획자가 대충 그려준 뭔가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우리는 어떤 거래 목록이라는 목록을 만들 건데 비어있을 땐 거래가 없습니다가 나오게 하자인데 여기다 욕심을 좀 더해가지고 여기에 거래 추가하기 링크가 있어야 된다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네. 보통 여기다가 그러면은 비어있는 경우에는 거래 추가하기 링크가 돼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테스트는 대부분 어징크 테스트예요. 그래서 어징크를 빼먹으면 안 되고요. 네, 물론 AI가 잘 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시험은 어웨이를 쓰던지 아니면 리턴을 써주던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run 시험으로 시작을 해서요. 여기다가 우리는 given when n으로 보통 테스트를 짜는데 보여주기만 하는 테스트에 when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용자의 동작이나 뮤테이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when에는 이후 상태가 들어가고 어떤 아니면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전 상태 저는 어떤 셋업 데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분에는 렌더밖에 지금 없는데 사실 가장 흔한 셋업이 렌더예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뭔가 어떤 상태를 셋업을 해준다든가 어디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저희가 트랜잭션 리스트를 넣는데 여기다가 트랜잭션에다가 빈배열을 넣어주면 이게 비어있는 경우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제가 런 네, 그러면은 데니 어설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과해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가 이거죠. 보여야 한다. 보여야 한다는 대는 대부분 다 어설션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비지블 보여야 한다니까. 비지블 말고도 어설션이 뭐 많이 있습니다. 체크드, 카운트, 커런트 등등등 있는데 저희는 보여야 한다니까 비지블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쿼리를 써가지고 화면에서 뭘 가져올 건데 뭘 가져올 거야? 링크를 가져올 거야. 링크 말고도 뭐 다양한 롤들 있죠. 버튼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네, 지금은 저희 링크를 찾고 있는데 그 링크 이름이 뭐냐면요. 적용 가능한 이름이 거래 추가하기라는 링크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실패하겠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크린샷을 보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접근성 스크린샷을 보는 방법인데 AI한테는 이게 더 좋아요. AI는 요 텍스트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게 보통 더 저렴하니까. 저는 AI한테 시킬 땐 이걸 보이시키고요. 아니면 이 스토리북을 오른쪽에다 띄워놓고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스토리북 탭을 켜놓고 스토리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했고 이거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가 없습니다만 뜨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 태그를 하나 보내고 BTRF로 공항에서 트랜잭션 애드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래 추가하기라고 해주면은 거래 추가하기가 생겼죠. 거래 추가하기가 생겼고요. 터미널을 꺼버리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통과했죠. 그래서 이게 좀 불신이 되면 이거 지워보고 테스트가 실패한지 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었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명백한 구현을 한 거예요. 명백한 구현. 명백한 구현이 뭐냐면 일단 송가시켜서 이 테스트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게 명백한 구현. 이게 올바른 구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대로 나가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더 예쁘게 바꿔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링크 태그를 쓴다든지 그러면 버튼 모양으로 이래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버튼 모양으로 만들고 네. 버튼 모양으로 만들고요. 그런데 제가 좀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것은 얘는 에지 차이도 이런 것이 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한데 네, href가 있으면 링크를 쓰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얘는 링크로 렌더가 되겠죠. 다시 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저 인폴트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버튼에 href로 만들면 안에 이거 링크로 구현이 되니까 네, 8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제가 이런 기능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니면 href를 빼버리면 실패할 거예요. 왜 실패하냐면 버튼으로 렌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는 똑같이 보여도 이 개발자 도구를 켜서 볼까요? 그래서 보여도 지금은 보시면 버튼이죠. 버튼인데 만약에 제가 href를 넣어주면 이 구현이 A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뭐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네. 사실은 여기에다가 제가 구현은 하지 않았는데 to have attribute나 to have href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링크가 올바른 href를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없는 경우가 된 거고, 네, 여러 개 있는 경우. 근데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사실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좀 갈림길이 있어요. 그 갈림길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일단 스냅샷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냅샷을 찍는 방법. 스냅샷을 찍을 때는 우리가 얘를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스냅샷을 찍는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실수로 뭘 누락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윅4 할 때 뭘 발견을 했었냐면 제가 저 밑에 보면은 태그즈 있잖아요. 태그즈. 이게 없더라고요. 네. 원래 어떤 상태냐면 스냅샷이 이렇게 통과한 상태죠. 없어도 뭐가 문제가 있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다 보니까 울었던 거야. 태그가 없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태그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태그를 빼먹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스냅샷이 좀 양날의 경험이에요. 스냅샷을 쓸 거면 인간이 좀 이걸 꼼꼼히 본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만약에 나를 못 믿거나 동료를 못 믿는다고 하면은 그 어떤 방식을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요. 나를 못 믿거나 동료를 못 믿으면 그때는 저희 도메인에서 만들었던 이게 데이터 모양이 있잖아요.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픽처를 봐도 되고요. 우리 픽처에 있는 것들이 화면에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QA를 할 때는 이게 좀 너무 저희 스터디용이라고 너무 대충대충 했었는데 아니, 나는 이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외우고 싶은데 패널 그냥 다져 이거를 스플릿 무브 다 스플릿 라이트 네. 보통 저는 이거를 좌우 대조를 해나가면서 여기다가 테스트에다 하나씩 넣어요. 네. 어서이션 비지블 예를 들어서 쿼리 텍스트 하고 2025 그래서 하나씩 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좀 귀찮냐면 이게 포맷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포맷이 똑같은 게 아니라서 포맷을 이런 식으로 또 넣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테스트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런 때는 또 어떤 힘을 빌릴 수 있냐면 AI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AI한테 이런 것들 쭉 해주세요 하면은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 한번 쭉 해줘.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접근성이나 이런 거 롤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만 쭉 조정하면서 이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렌더가 됐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은 리스트가 뚝딱 완성이 됐죠. 사실 그래서 그게 좀 뭔가 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사실 이게 막 코드 줄수가 막 100줄 되진 않잖아요. 네, 이 구현은 오히려 엄청 길고 보통은 이렇게 테스트로
기본적인 틀을 잡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A로 만들었었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버튼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다듬는 작업을 이 스토리북을 보면서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타입과 테스트의 교차 점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에러가 나고 있죠. 에러가 왜 나고 있냐면 저희가 아까 전에 사업 외 수익이랑 사업 외 비용이 추가됐는데 네,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일단 네, 사업 외 비용 그리고 사업 외 수익 아주 그 타이스크립트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럴 때는 자동 완성에 네, 이렇게 주면은 네, 타이체크를 통과를 했죠. 네. 그리고 스토리북 만드는 걸로 가면요. 이 제가 보면 이 스토리지에 프롭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썼잖아요. 네. 자, 위드 데이터로 가자. 네. 스토리북을 만들 때는 보통은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서 복사를 해온 다음에 요 부분들을 커맨드 DDD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뭐 트랜잭션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가 들어가고 이거에 따라서 타입 추론이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타입 추론 된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는 저희가 아까 손으로 적었던 올바른 프롭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네, 올바른 프롭들을 이렇게 넣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는 요 스토리북에서 썼던 걸 이용해서 이 부분을 바꿀 수 있겠죠. 스토리즈는 empty인 경우가 있잖아요. empty인 경우에 AI 지지는 한다. 네.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직접 데이터를 여기다 넣지 않아도 이 스토리북에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비어있는 경우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케이스를 스토리북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디버깅 할 때 매우 편하겠죠. 하면 뭐가 안 보인다든지 아 얘가 포맷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 솔루션이 어딘가 있을지도 직접 만들어도 될지도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TDD를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스토리북을 먼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나중에 붙이는 거는 뭔가 리그레션용으로 고정을 할 때는 좋은데 테스트를 먼저 짤 때 효용은 아까 스냅샷이랑 그래서 좀 그게 반대되는데 테스트를 먼저 짜면은 복식부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태그를 렌더하는 걸 까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테스트에다 다 적었으면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냅샷을 찍는 것도 그렇고 스토리북을 먼저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내가 빼먹었어도 보기 대충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약간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단점은 좀 상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수동으로 꼼꼼하게 보고 이게 본다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꼼꼼하게 본 다음에 스냅샷이나 이런 걸로 저장해 놓고 앞으로는 믿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런 것들은 꼭 자동화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저라면 보통 작업을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뼈아픈 실수 내가 태그즈 렌더하는 걸 까먹었다 라는 뼈아픈 실수를 하고 나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렌더했음 이거 렌더했음 이것도 렌더했고 저것도 렌더했고 저것도 렌더했고 태그도 렌더했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도 투두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AI한테 각 필드들 다 렌더했는지 체크리스트 만들어 라고 하면은 안 빼먹었겠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하신 거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쵸. DDR이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는 스크린샷, 스냅샷 찍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저것 때문에 유지 보수에 노력이 많이 들어 가지고 아직 그거를 매직처럼 해결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매스 랜덤이나 뉴 데이트 같은 얘들에 치면은 뭐 이래서 그 DDIA 스터디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SQL에도 복제를 하거나 나 그런 거 할 때 저거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네 다들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쵸. 그렇게 저도 시험 직접 만드는 것처럼 막 그런 지경이 이러게 되는 거예요. 전 예전에 무슨 일도 겪었냐면 내가 그때 뭘 하려고 했었냐면 피그마 스크린샷 제가 피그마 이미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피그마 이미지를 익스포트한 거를 가지고 스냅샷으로 TDD를 하려고 했었어요. 피그마 스크린샷이랑 똑같아질 때까지 TDD를 하는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피그마 이미지 이미지 이게 사실 익스펙티드죠. 그러면 UI의 TD는 피그마랑 같아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와치 모드로 서로 피그마 LCU를 보여주고 다른 부분 보여주는 그런 거를 막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도커 그런 것들도 그렇고 환경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피그마의 폰트 렌더링 방식이 그 웹이랑 달라요. 왜냐면 피그마라고 하는 도구 수체가 웹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이게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직접 렌더러를 구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게 HTML로 렌더되는 게 아니야, 피그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그리고 그런 문제가 그럼 왜 생겼냐면 피그마는 사실 웹 디자인용이 아니에요. 피그마는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런 것 웹이나 이런 것들 범용 디자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 직장이 아니라 전전 직장이죠. 제 전전 직장만 해도 모바일 앱도 있고 웹도 있었는데 그거 디자인을 한 분이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그마로 안드로이드도 하고 iOS도 하고 웹도 하고 하는데 같은 디자인 시스템을 세 개의 플랫폼이 다 돌려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 렌더링 방식이 안드로이드랑 iOS랑 웹이랑도 다르지만 피그마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100% 맞추려고 해도 폰트 렌더링이 다르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 뭐가 이상했냐면 분명 굵기를 똑같이 막 쳤는데 굵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굵기가 왜 다르지? 왜 다르지? 그래서 스크린샷을 비교해봐도 둘이 달라. 왜 다를까 했다가 저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래서 스크린샷, 스냅샷은 샷을 저희가 안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안 다루는 이유. 안 다루는 이유. 거기에는 시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북에 공식 스냅샷 테스트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 한국어 번역을 저랑 요 스터디 분들이 하셨어요. 여기 뭐 스토리북 번역하기 모임이 여기 있거든요. 거기서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좋아 보이네 하고 썼다가 쉽지 않네 하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긴 시면이 많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렇죠. 약간 그래서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경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자 폼으로 넘어갑시다. 폼이 매우 복잡해요. 내부 구조는. 그래서 저번에 저희 할 때는 이 폼을 어떤 식으로 상태 관리를 하고 폼을 뭐 라이브러리랑은 어떻게 하고 이게 접근성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에서 복잡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그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흐름만 잡고 가려고 합니다. 폼이 아까 전에 리스트 테스트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리스트 테스트 할 때 웬이 없었잖아요. 사용자의 동작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화면에 뭐가 렌더되면 그냥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폼은 달라요. 폼은 무조건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입력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 폼은 슬프게도 매우 복잡했어요. 매우 복잡한 폼이었어요. 매우 복잡한 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말이야.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고 비어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거를 그래서 스키마랑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리고 그게 제 테스트나 타입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저희의 이 큰 주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보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폼 테스트는 보통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자, 당연히 똑같이 렌더하고요. 기분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값을 열심히 입력을 해요. 입력한 다음에 서브 버튼 누르죠. 이것도 웬입니다. 여전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지막에 이 expect에서 올바른 값이 제출되는 거야. 그것이 웬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분 웬 되는 구조. 그냥 화면을 렌더 해가지고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화면을 렌더 해가지고 사실 이 두 개가 기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액션즈가 계속 이어져요. 뭘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뭐 입력한 다음에 뭐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뭐 입력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입력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매라는 태그를 입력을 했으니까 구매가 들어왔고요. 12만 원을 넣었으니까 12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입력한 값이랑 이 값이 똑같이를 보는 게 폼의 테스트고 회사가 좀 단순한 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용자한테 편리한 걸 만드는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편리한 폼을 만들면 이 테스트가 쉬워요. 왜냐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게 없으니까. 문제는 결국에는 직접 입력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이걸 다 해봐야 돼요. 회사에서 이런 폼 안 만드시길 바라지만 전 지금까지 결제나 구매나 어드민이나 뭐 항상 이런 것들 마주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심지어 또 민감해.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라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아까 스토리북에서 저희 얘기했던 리스트 스토리북 만들 때랑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돼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냐면요. 폼의 초기 값을 프롭스로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좋아요. 이거는 뷰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폼의 초기 값을 이렇게 프롭스로 넣을 수 있게만 해줘도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셋업이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어있는 경우, 올바른 값이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약간 비어있진 않은데 올바르지 않은 값이 들어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폼 테스트는 구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세 가지라기보다는 요 경우는 매우 많아질 수 있겠죠. 여기 목록이 무한히 늘어질 수 있어요. 납 밸런스드 말고도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보통은 예, 요 세 가지 정도면은 예,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테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액션요 하나만 잠시 얘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액션은 어떤 식으로 싸냐면 기분이랑 되는 똑같으니까 액션즈는 여기다가 이래서 내가 필 값을 채울 건데 필이랑 클릭을 가장 많이 쓴다고 했었죠. 채울 건데 화면에서 텍스트박스를 찾아 그래서 막 화면에 있는 얘들 롤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드렸어요. 뭐 이런 것도 버튼이고 얘는 텍스트박스고요. 이런 애들은 텍스트박스처럼 보이지만 자동 완성이 있기 때문에 콤보박스다. 네, 얘도 텍스트박스고 얘도 네, 셀렉트라서 얘는 보통 콤보박스 아니면 버튼으로 만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얘도 콤보박스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텍스트박스고요. 그 텍스트박스 이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버튼이나 링크 같은 건 그 안에 있는 텍스트가 이름이 되지만 그래서 금액일 이런 것들은 네, 얘가 텍스트박스고 그 위에 있는 라벨이 이 텍스트박스의 이름이 되고 그런 것들 연결을 해서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금액일 1인데 문제는 요 뒤에 이렇게 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띄어쓰기가 금액 띄고 1인지 금액 붙이고 1인지를 눈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로 이게 몸에 인식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키를 할 때는 내가 입력할 값을 여기 뒤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코마 빼먹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작성을 하면 되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스트가 실제로 도는 걸 한번 보고 싶으면 브라우저 헤드리스 팔스를 해주면 실제로 테스트가 도는 걸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열심히 입력을 하고 있죠. 기특하게.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앞에다가 뭐 VIFN, V모으기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안 쓰는 편이에요. 왜 안 쓰는 편이냐면 너무 그런 바이테스트나 이런 모킹 도구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직접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서브밋 함수에다가 가짜 어싱크 함수, 이 목 함수, 목이죠. 목 함수를 넣어가지고 이 목 함수로 리턴된 값이 리턴된 넘어온 값이 여기 들어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값이 잘 들어왔는지를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실패하는 테스트들도 작성을 하는데 실패하는 테스트들은 다들 언디파인 되겠죠. 실패하는 테스트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값이 안 맞는 데이터를 초기값으로 넣어놓고 그냥 추가하기 서브밋 버튼만 눌러요. 그러면 에러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에러 메시지들 같은 경우에도 네, 다양한 에러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좀 사실 접근성의 심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에러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얘는 빨개지지 않았죠? 버튼에는 에러 메시지라는 걸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만 달 수 있어요. 얘는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리고 얘는 빨개졌죠? 인풋들, 텍스트 박스나 콤보 박스 같은 거에는 이렇게 빨개지고 이런 에러를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에러가 달린 거예요. 이건 에러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뭐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붕괴에 달려 있는 건데 사실 이 붕괴라고 하는 건 리스트거든요. 리스트에 에러를 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드 바이는 보통은 포커스가 갈 수 있는 버튼이나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쿼리 엘러트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도 있고 에러 메시지도 있고요. 쿼리 엘러트도 있고요. 접근성 쉽다더니 저는 쉽지 않았어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귀찮으시면은 보통 이것만 하셔도 되긴 해요. 이 비지블 엘러트만 잘 달아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에러 메시지의 좀 좋은 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거 스키마나 이런 거 에러 메시지 잘못 달아가지고 이 에러가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달려 있다든지 엉뚱한 위치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잡을 때 얘가 이 에러 메시지가 좀 유용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에 정확히 달려 있다. 왜냐면 요거는 화면에 이게 위에 달렸든 밑에 달렸든 있기만 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눈이 엉덩이에 달렸든 다리에 달렸든 화면에 있기만 하면 얘는 통과가 돼버려요. 약간 그런 단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저희 접근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폼 안에서 막 거의 다양한 것들을 배웠었죠. 잠시 보고 넘어가면은 이 심플 에러 메시지라는 걸 만들면서 에러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서 롤 엘러트를 해주고 에리아 라벨로 이렇게 이름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에러 아이디를 쓰는 것들을 보면은 인풋에다가 에리아 인밸리드 디스크라이브드 바이 에러 메시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다. 네. 그래서 좀 접근성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은 어디에다 아이디를 달아놓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 아이디를 달린 얘가 어떤 친구의 에러 메시지야 라는 어떤 리스트 이름이야 뭐 이런 패턴이 많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폼 같은 경우에도 에리아 라벨드 바이를 써서 이 폼 타이틀 아이디가 달린 이 h2가 이 폼의 이름이야. 이런 거 달아줬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스냅샷을 찍을 때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뮤테이션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보여주는 리스트를 테스트할 수 있고 하면은 세상의 대부분의 UI가 요 두 가지 패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막 다이얼로그라든지 라우팅이라든지 이런 좀 고급 패턴들만 좀 더 익히시면은 사실 웬만한 것들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보여주는 것과 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 이것만 알아도 대부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 폼의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폼 테스트도 그렇고 이 3주차,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뭐 이론이라면 이론이죠. 약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UI 구현이라든지 폼 라이브러리의 콘텍스트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굳이 연결을 하고 넘어가자면 여기 보시면은 이 트랜잭션이 심플 트랜잭션이 아니라 발리드 트랜잭션을 받잖아요. 이 발리드 트랜잭션을 받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발리드 트랜잭션은 오로지 얘 검증을 통과한 얘들만 여기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발리드 트랜잭션을 타입으로 달아놓는 것만 가지고도 교차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리고
이 스키마에다가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스키마를 그대로 달았죠. 그래서 이 스키마가 깨졌을 때 이 폼의 에러 메시지가 이 스키마를 그대로 재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강력한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게 교차 검증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여기 제가 심플 트랜잭션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스키마가 안 맞는다고 뜨죠. 나는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잘못 넣더라도 여기서 깨지고요. 여기에다가 스키마를 잘못 넣더라도 여기에서 깨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스키마랑 타입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이 애드 트랜잭션으로 넘어온 거는 검증되고 검증된 올바른 얘들만 넘어오겠구나라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폼을 좀 더 타입 세이프하고 그런 스키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러를 검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에러 검증을 한 거를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폼 에러 검증을 제 전전 직장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이거 스키마 안 쓰고 if문을 써가지고 뭐 에러 나면 어디에 넣고 뭐 에러 나면 어디에 넣고 if문이 엄청 많았어요. 필드 하나 추가할 때부터 if문이 하나씩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로지 요 스키마에다가 이렇게 딱 선언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서 선언적으로 에러가 잘 나는 것도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요 폼에서 요 네임만 오타를 안 내고 올바르게 연결을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오타를 내면은 테스트가 실패를 하겠죠. 실패를 하나? 하겠지. 실패를 했죠.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일부러 깨보는 걸 좋아해요. 왜 일부러 깨보는 걸 좋아하냐면, 만약에 깼는데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테스트를 좀 더 엄격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일부러 많이 깨봐요. 이렇게 깨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건 내 테스트가 그만큼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혹시 지나가다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스펠링 체커 해주는 C스펠이라고 하는 그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 익스텐션을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 익스텐션으로 어디 갔지? 여기 익스텐션 까는 애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익스텐션을 쓰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란 줄로 뜨니까 보이는데, 동료분들 중에 이런 익스텐션 안 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동료분들한테 이 스펠링 체크하는 익스텐션 모두 깔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몇 종 교차 검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타입, 스키마, 테스트, 스펠링 등등등 체크, 여기다가 뭐 린트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 교차 검증의 교차 검증의 교차 검증.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저희 요 주제 중에 하나가 AI 시대의 테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I가 이런 거 오타를 내거나 이런 거 실수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값을 잘못 넣는다든지 환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가 빨간 줄이 알아서 뜨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얘가 심플 트랜잭션을 넣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타입 에러가 나니까 스스로 제가 타입 체크하니까 타입 에러가 났네요. 보니까 원인이 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고 에러를 AI가 알아서 붙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AI랑 같이 일할 때도 도움이 된다. 인간에게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나중에 에러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AI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시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어떤 일관성이 존재하잖아요. AI는 여기에 발리드 트랜잭션이 있으면은 그러면 발리드 트랜잭션 스키마를 여기 넣어야겠네? 라고 하는 어떤 단서가 되는 거죠. AI는 자동 완성 알고리즘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앞에 거가 단서가 되고 뒤에 거가 또 그거가 되는 이 아름다운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의 실수를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AI가 애초에 올바른 코드를 짤 수 있게 가이드하고 맥락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런 폼을 만들기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AI한테 이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도메인 요거 있잖아요. 타입이나 AI한테 이 타입이라는 스펙을 해가지고 컨텍스트로 먹여요. 타입과 스펙 스키마를 컨텍스트로 먹인다. 그럼 애초에 얘가 꼭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코드를 짜게 하시겠죠. 저런 타입 테스트 스키마 이런 애들은 어떤 표현된 의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짜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스펙 드리븐 하듯이 그 스펙을 얘한테 먹여주는 효과가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해하신 거를 적어주세요. 꼭 최후 질문과 소감을 듣고 끝내보죠. 열심히 2시간 복습에 달렸습니다.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 이렇게 예, 그렇구나. 잘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저게 좀 기능상으로도 나중에 좀 유용한 게 그런 사실 저런 것들을 그 디폴트 밸류 이 리액트 19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17 쓰고 있는 거 자바 7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사 갈 때도 됐죠. 이닛 밸류 하여튼 뭐 저런 개념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그래서 원래 HTML이나 리액트에서 쓰는 그런 것들의 개념들이랑 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게 나중에 어떤 기능인지 사용자한테 편리한 기능을 만들 때 좀 도움이 돼요. 편리한 기능. 예를 들어서 값 채워주기 기능. 이런 것들 꼭 언젠가 폼이 복잡하고 많으면 또 그렇게 저 회사에서 지금 RN 쓰게 됐는데 너무 눈물이 나네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뉴 아키텍처겠죠. 네. 저는 시험을 시작하는 네. 어쨌든 잘 돌아와서 어디 회사를 가도 폼이 저렇게 복잡하면 사용자 직접 입력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그걸 AI로 가져온 값이 됐든 아니면 예전에 입력했던 값이 됐든 아니면 어디 불러온 값이 됐든 초기 값을 채워주는 기능을 항상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능들을 막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만을 위한 기능을 어떤 구멍을 만드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용자한테 유용한 기능을 만들면서도 테스트에도 편리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열어두는 편이에요. 네. 뭐 서스펜스. 그냥 그런 심연 안 밟는 안전한 코딩 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 2, 3, 4주차 복습을 무르 와장창창 끝내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아름다운 결과를 통해서 저희 포스포얼과 네. 포스포얼과 저희 라이프리프터에서 요 H레저를 쓸 수 있는 아주 예쁜 UI가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막 대차대제표라든지 이런 거 뽑는 UI도 같이 만들고 싶은데 아니면 한국 세금 신고 양식 이런 걸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 H레저가 하스켈로 만들었고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거 좀 쓰려고 하면 좀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우리나라 세금 신고 양식에 맞게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를 세무사 이런 분들한테 넘길 때는 더 좋은 양식으로 바꿔줘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능들까지 만들어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지만 예, 저희는 이것만 저희 스터디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 이게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요거에 좀 영감을 얻었던 거를 얘기를 좀 잠시 드리자면 이게 프론트 버전의 코스믹 파이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코스믹 파이썬 책의 프론트 버전으로 해본 것이다. 해본 거. 그래서 이 책이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데 한국의 파이썬 아키텍처 패턴, 파이썬으로 살펴보는 아키텍처 패턴 뭐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네, 이거 매우 굿북이기 때문에 도메인 주도 설계와 이런 거 실제 응용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네, 이 책을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리고 에릭 이반스 책을 보시기를. 제가 지금까지 많은 도메인주도 설계에 대한 대중적인 여러 책들을 봤는데 에릭 이반스 책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에릭 이반스 책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네, 에릭 이반스 책 같은 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요 매번 이 주차마다 제가 참고자료 올려드리잖아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주차도 제가 이렇게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을 벌어서 너무 행복하고, 5주차도 잘 준비해 볼 테니까, 예, 또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네, 끝나고 저랑 커피챗을 하실 분은 저기, 네, 수다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님이랑 아마 커피챗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수다방.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녹화를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